10kg에 8,000엔? 일본 쌀값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쌀을 3,000엔에 사재기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산 쌀이 일본 국민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독한 여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오던 그날, 저는 도쿄 시내 슈퍼마켓의 곡물 코너 앞에 서 있었어요. 진열대를 바라보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10kg짜리 쌀 한 포대에 8,000엔이라니. 불과 1년 전만 해도 5,000엔 정도였던 가격이 이렇게 치솟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숨만 나왔어요. 진열대 앞을 떠나려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쌀 가격표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가격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겠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미 징후는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일본 열도를 강타한 폭염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었어요. 낮 기온은 40도를 넘었고 밤에도 3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노인들과 어린이들 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졌죠. 시즈오카, 효고, 아키타 같은 쌀 주요 산지에서 이삭이 고사하는 현상이 급증했다는 농업 뉴스를 봤을 때도 제대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올해는 쌀이 좀 비싸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농림성에서 쌀 생산량 17% 감소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을 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슈퍼마켓을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어둡게 보였어요. 특히 노년층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인의 식탁에서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었죠. 그런 쌀이 이제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농업 전문가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폭염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이런 극단적 기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쌀 자급률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말끔하게 정돈된 저의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쌀통이 반밖에 차지 않았어요. 이 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죠. 식탁에 혼자 앉아 찬밥 한 공기를 꺼내 먹으며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생각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쌀 파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일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귀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날 밤 저는 남은 쌀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뉴스를 보던 중 저는 화면에 등장한 정부 관료의 발언에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림수산성의 고위 관료 사카이 히로무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죠. 한국 쌀? 위생 기준이 다릅니다. 일본인의 입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가격 통제로 상황을 안정시킬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감정적인 반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한국산 쌀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하는 분노를 느꼈어요. 국민들이 당장 먹을 것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작은 텃밭에서는 시들어가는 채소들이 눈에 들어왔죠.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미야모토 할머니가 복도에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는 이제 쌀밥을 일주일에 2번만 먹어. 나머지는 빵으로 때워. 우리 나이에 밥 한 그릇이 소원이 될 줄은 몰랐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쌀은 일본인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였으니까요. 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본인의 정서와 일상을 지탱하는 근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근간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뉴스를 확인하니 후쿠오카와 나고야에서 시작된 온라인 청원이 30만 명의 서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자 국회에서는 이 문제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야당 의원 하나가 마이크 앞에서 격정적으로 외치고 있었죠. 국민이 굶고 있는데 자존심이 웬 말입니까? 한 그릇에 밥이 사치품이 된 나라에서 무슨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카메라가 사카이 관료의 표정을 잡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단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업무일 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저녁 이웃들과 아파트 단지의 작은 정원에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쌀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식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왜 정부는 수입의 문을 열지 않는가? 우리의 목소리는 언제쯤 그들에게 닿을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요. 다음 주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직접 한국 쌀을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낯선 환경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한국의 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호기심이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처음 찾은 곳은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전통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다양한 식재료들이 진열된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쌀 가게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어요. 진열된 쌀의 양과 다양한 종류에 놀랐죠. 서툰 한국어로 가격을 물어보니 상인이 친절하게 가격표를 가리켰습니다. 10kg에 3만원. 일본 돈으로 계산하면 약 3,000엔 정도였어요. 믿기지 않았죠. 도쿄에서는 이 양의 쌀이 8,000엔을 넘어섰는데 여기서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으니까요. 이 쌀의 품질이 좋은지 묻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마치 사카이 관료처럼 의심하는 태도였으니까요. 상인은 활짝 웃으며 쌀 한 줌을 제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투명하고 윤기가 흐르는 쌀알들이 눈부셨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쌀이 최고라며 한국 사람들이 쌀을 까다롭게 먹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 쌀을 직접 먹어보고 싶었어요. 여행자에게 10kg의 쌀은 부담스러운 짐이었지만 호텔에서 밥을 지어 먹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상인은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작은 봉지에 쌀을 조금 담아주었어요. 맛보라며 서비스로 주신 친절에 감사했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든 쌀을 들고 근처 가전제품 대여점에서 작은 전기밥솥을 빌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쌀을 씻고 밥을 지었어요. 방 안에 퍼지는 밥 짓는 향기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향수가 밀려왔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찰기와 향,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 마치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먹던 일본 쌀의 맛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맛을, 이런 행복을 우리는 왜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정치적 이유로, 감정적 대립으로 이런 기본적인 행복마저 포기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10kg 포대를 사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무거웠지만 이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하며 조금 긴장했지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도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작은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와 설렘이 교차했어요. 집에 도착해 곧바로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 다이스케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식탁에는 따뜻한 한국 쌀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가 첫 숟가락을 떠 입에 넣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 쌀이 옛날 우리 쌀 같다며 찰기와 향이 최고라고 감탄했어요. 그의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다이스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반값에 이런 품질이라는 사실에 그도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밥그릇, 쌀포대, 그리고 가격표까지. 그리고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보물. 10kg에 3,000엔. 그리고 이 맛은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단순한 공유였지만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샀는지, 관세는 얼마인지, 맛이 정말 좋은지 사람들의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 그릇의 밥이 두 나라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느꼈죠.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유했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 공유였던 것이 이제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었죠. 남편 다이스케가 NHK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고 알려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저 같은 평범한 주부를 인터뷰하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조금 망설였지만 이것이 변화를 만들 기회라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방송국 스튜디오는 처음 경험하는 공간이었어요. 밝은 조명, 카메라, 그리고 진지한 표정의 아나운서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간 한국 쌀로 지은 밥을 스태프들이 맛보는 순간 스튜디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게 정말 한국 쌀인지 확인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 쌀이 나쁘다는 선입견 누가 만든 걸까요? 직접 경험해보면 그 품질에 놀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진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제 주변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 그리고 때로는 비난까지.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행 항공권 예약률이 갑자기 50%나 증가했다는 뉴스였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관광객들의 수화물에는 대부분 쌀 포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는 도쿄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K-라이스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로 한국 쌀 시식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노인분들도 젊은 커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호기심에 스태프에게 이것이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개인 직구로 들어온 물량이며 아직 공식 수입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수요가 너무 높아서 특별 이벤트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웠죠.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필요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TBS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쌀, 반값에 일본보다 품질 좋다? 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한국의 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과정을 취재했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일본 못지않게 엄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입 거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다루었죠. 우리 아파트 단지의 소규모 모임에서도 한국 쌀은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5가구 이상이 한국 쌀을 구해 먹고 있었어요. 모두들 그 맛과 가격에 만족하고 있었죠. 이웃 요시다 씨는 저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밥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일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다이스케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알았냐고 물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이 움직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 그릇의 밥이 우리가 쌓아온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밥 한 그릇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거죠.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국회 중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뉴스를 흘려듣곤 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화면 속 국회의사당에서는 쌀 수입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야당 의원 다카하시가 단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게시물이 인쇄된 종이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한국 쌀로 지은 밥그릇이 들려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국회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카하시 의원은 국민이 굶고 있는데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우리 국민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웃 나라와의 감정적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몇몇 관료들의 자존심 때문인지 강하게 질타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농림수산성 자리를 비추자 사카이 히로무의 냉정한 표정이 보였어요. 그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고 한국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밥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에 국회 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고 저도 텔레비전 앞에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 다이스케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옆에 멈춰 서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분노가 역력했어요. 그는 저 사람들이 밥을 정치로 만들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체감했어요. 중계는 계속됐고 토론은 점점 더 과열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자신의 지역구의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며 그분들은 이제 쌀밥을 사치품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일본의 모습인지 관료들이 말하는 자존심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국회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한편에 앉아있던 사카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의 눈빛에서 완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적인 벽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농림수산성에서 일한다며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신주쿠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30대 중반의 남성 마사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위험을 감수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류는 농림수산성의 비공개 보고서였습니다. 한일 쌀 품질 비교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마사키는 작년에 이미 한국 쌀의 품질을 조사했으며 일본 쌀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농촌진흥청과 일본 농림수산성이 비밀리에 공동시범, 재배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였고 결과도 긍정적이었다고 해요. 사카이가 공개적으로 한국 쌀을 폄하하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마사키는 사카이의 개인적 감정과 편견이 강하며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숨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비공개 보고서가 공개된 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한국 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했어요. 한국 쌀의 품질이 일본 쌀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연히 일본에 여행 온 한국 친구가 선물로 준 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 우리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을 찾았어요. 어르신들께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밥을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온 쌀로 지은 밥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표정도 있었지만 밥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90세가 넘은 다나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오랜만에 먹네. 고마워, 아카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랫동안 쌀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던 분들께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남의 나라 쌀이라 꺼렸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맛있는 밥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식의 힘이 아닐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맑았어요. 마치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발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이스케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오래된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쌀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파트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김지연 씨 가족은 남편의 일본 지사 발령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한국 쌀에 관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 고향에서 친척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끔 쌀을 보내주는데 필요하시면 나눠드릴게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연 씨는 다음 주에 친척들이 보내준 쌀이 도착할 거라며 그때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대로 일주일 후 지연 씨가 커다란 쌀 포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받기 미안했지만 지연 씨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우리 쌀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 계신 친척들도 기뻐할 거예요. 지연 씨와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식 밥 짓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쌀을 씻는 방법부터 물량, 불 조절까지 세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죠. 함께 지은 밥은 더욱 맛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지연 씨 가족을 초대했어요. 다이스케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지연 씨의 가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국 쌀로 지은 밥과 일본 반찬, 한국 반찬이 어우러진 식탁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지연 씨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상해요. 지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마음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한 그릇의 밥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지연 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한국 쌀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은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웃과의 우정, 국경을 넘는 이해,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 씨가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을 대접할게요. 가까운 한국에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 기쁩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온 쌀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작은 인연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소중한 친구가 사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그릇의 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